안녕하세요. 배달의 일반기계기사 연력학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방송까지 해서 재료역학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연력학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료역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과목별로 이제 내용을 완성한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제 보완을 하도록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력학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기본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홍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제 앞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연력학 2법칙 그리고 이제 냉동 사이클 관련해서 이제 전체 한 80%가 이쪽에서 출제가 되니 특히 이제 이쪽 4개 파트와 위쪽 연력학 이전 4개 파트와 이제 냉동 사이클은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일단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과 관련된 부분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이제 그 컨셉이라든가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트의 문제들은 상식선에서 이제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비슷한 유형의 이제 많은 문항들을 소개해 주려고 일단 자료를 준비를 했고 어, 뭐 이쪽 부분이 이제 좀 쉬운 부분이다 보니까 뒤에 이제 뭐 사이클이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좀 그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출제되는 문제를 조금 뭐 회피를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제 좀 더 점수를 가져간다면은 좀 기사 자격증을 조금 쉽게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 일단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연력학이 어떤 것인지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이제 기타 뭐 전공 서적 등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연력학은 이제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발전한 학문이고 19세기경에 어느 정도 이제 체계를 갖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력학은 일과 열을 이제 연구를 하는 역학의 한 분야인데 뭐 결국은 이제 어떤 뭐 전기기관이라든가 어떤 뭐 가스터 발전소라든가 뭐 이런 뭐 어떤 그 우리가 그 이용하는 어떤 그 장치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발전한 학문이고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력학에 보면은 어떤 시스템, 사이클, 이제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시 말해 이제 시스템이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동작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장치의 조합을 어떤 뭐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그 시스템을 뭐 구성하고 있는 사이클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뭐 이런 뭐 4사이클 과정을 움직이는 그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클 그 한 바퀴 돌아가는 어떤 그 것을 이제 사이클이라 하고 그 사이클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과정 뭐 압축 과정이라든가 뭐 폭발 과정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들은 이제 뒤에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먼저 이제 가역 과정과 이제 비가역 과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역 과정은 이제 뭐 연력학 제일법칙과 이제 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 뭐 비과역 과정은 이제 연력학 제일법칙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에는 폐쇄개와 개방개가 있는데 폐쇄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 뭐 동작 물질이 어떤 개 시스템의 어떤 경계를 통과를 할 수 없는 거를 폐쇄계라고 하고 대신 일이나 열은 어떤 경계를 넘어가서 어떤 특정 공간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연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폐쇄계의 그 기관이고 개방계에는 이제
어떤 그 동작 물질, 어떤 뭐 질량 유동이 이제 있는 계를 개방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화력 발전의 어떤 가스터빈 기관을 이제 뭐 개방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옅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밑줄 친 이 부분이 뭐 기출 문제를 한번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력학 관련돼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출제된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옅은 노란색으로 일단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질의 어떤 상태, 성질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에는 상태량에는 이제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강도성 상태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상태량을 얘기합니다. 온도, 압력, 밀도, 뭐 비상태량이라는 거는 뭐 어떤 부피분의 어떤 걸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물질의 양,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종량성 상태량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의 질량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의 양이 많으면 체력도 커질 것이고, 엔트로피 등등은 이제 점점 이제 그 양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양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 것들은 종량성이다. 그 다음에 어떤 양에 의해서 이제 관계없이 결정되는 물질의 상태는 강도성 상태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강도성 상태량은 이렇게 밑줄 친 이 부분도 이제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물질의 양이 줄어도 상태량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제 여기 정리한 개념과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로에 관계없이 어떤 상태 이제 결과값, 위치한 포지션에 의해 값이 결정되는 것들은 온도, 압력, 부피 등이 이제 대표적인 뭐 그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점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일량이라든지 열량들은 그 처음과 끝에 나와 있는 포지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뭐 움직인 그 경로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량과 열량은 우리가 이제 경로 함수라고 하고, 그 1과 열을 뺀 나머지는 다 점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시험이 많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은 이제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력과 부피를 구하면 1이 됩니다. 이게 압력과 이제 부피를 곱하면은 단위가 뉴턴 미터가 나오죠. 그게 당연히 1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A와 B점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뭐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1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점선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일이 행해졌다라고 그러면은 그 이 점선과 이제 실선을 포함한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발생된 일량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일은 경로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열도 이제 뭐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라산이야 이러고 지리산인데 제가 이제 작성을 하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 정상에서 이제 밥을 하는데, 밥을 그냥 할 때 이제 들어가는 열량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밥 위에 이제 뚜껑에 이제 돌을 올려놓고 밥을 할 때 들어갔었던 이제 그 안에 이제 밥을 지으면서 그 이제 흡수하는 그 열량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쪽이 더 많은 열량을 흡수하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20분 동안 이제 그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밥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쌀이 받아들이는 그 열량은 이쪽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어떤 조건에서 이제 열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량도 이제 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제 일과 열은 이렇게 점함수 결과값에 의해서
포지션이 결정되는 점함수가 아니라 경로함수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출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기출에 이제 나왔었던 문제들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다음 중에서 이제 강도성 상태량이 아닌 것은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최적이나 엔탈피는 이제 종량성 상태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기출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요. 뭐 연력과 관점에서 일과 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일과 열은 보기에서 이제 일과 열은 점함수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점함수가 아니라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경로함수겠죠. 이런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인 이제 컨셉만 뭐 가지고 계시면은 뭐 충분히 이제 푸실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도는 뭐 비질량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기호로는 이제 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나 이미 다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비중량이라는 것은 그 단위 부피분의 이제 그 무게 중량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량 감마는 로 곱하기 중력 가속도 G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체적이라는 거는 그 이제 그 밀도의 역수를 나타내는 거고 질량분의 이제 부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비체적이란 개념은 여기 이제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보통 압축성 기체를 이제 정의를 하거나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정의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중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 물질 대비해서 얼마나 무거우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비중을 잴 때 액체나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는 기준 물질이 보통 이제 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은 당연히 이제 그 무차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의 이제 비중을 측정을 할 때는 이제 기준 물질을 공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출문제 이번에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이래 되고 처음에 이제 질량이 m, 비체적이 u인 9의 반경이 r이다. 그런데 이제 질량이 4m으로 바뀌고 비체적이 이제 2u로 변화했을 때 9의 반경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비체적은 질량분의 이제 부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승인데 이 부분은 뭐 고등학교 때 이미 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이 값이 이제 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더라도 뭐 한번 보시면 이제 금방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제 그 최적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반경에 관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9의 반경을 이제 R1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비체적이 2U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은 4m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바뀐 9의 최적은 3분의 4파이 R1의 3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R1에 관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뭐 결국은 이제 그 9의 반경 변화는 기존 9의 2배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토시안 안 바뀌고 7년 안에 이제 2번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대기압이라는 것이 있는데 표준 대기압은 뭐 그 평균 대기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1atm을 이제 표준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물리 시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수은주로 이제 76cm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60mm Hg가 그 1기압이고 뭐 이걸 킬로그램 펄스퍼 제곱센티미터로 바꾸면 1.0332 또는 1.01325 바 또는 101.325 킬로파스칼이 다 그 1기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소 대기압은 말 그대로 이제 특정 지역에서 측정한 압력인데
뭐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측정한 대기압은 대기압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창원이라는 곳에서 측정한 대기압은 어떻게 똑같지는 않겠죠.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지역에서 측정한 대기압이다. 그래서 이제 국소 대기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게이지 압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어떤 뭐 계측기로 이제 측정한 압력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대기압은 뭐 게이지 압력으로 이제 0이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료학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 강의에서 뭐 게이지 압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공은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이제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음압실 같은 경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음압실도 이제 진공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그 완전 진공 상태다. 압력이 0인 상태는 아니겠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알기 쉽게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압력이 제로인 상태이고, 여기 이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국소 대기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압력 용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소 대기압을 기준으로 측정한 이 압력 P가 게이지 압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압력이 0인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한 이 압력은 이제 절대 압력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지리산을 예를 들어는 이제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압력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게이지로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압이 걸리겠죠. 약간의 이제 그 이제 평지보다는 압력이 낮은 상태니까 어떤 진공압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압력이 0인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했을 때는 이제 이 값이 이제 절대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 이제 압력이 0인 상태에서 측정한 압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절대 압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소 대기압에서 게이지 압력을 더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부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공도라는 게 있는데, 진공도라는 거는 국소 대기압분의 이런 진공압, 부압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진공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국소 대기압은 진공도가 0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압력이 제로인 상태는 완전 진공, 다시 말해서 진공도가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용기에 압력계가 부착이 되어 있고 계기 압력이 150kPa이다. 그다음에 국소 대기압이 100kPa이다. 이랬을 때 용기 내부의 절대 압력은 얼마냐? 절대 압력은 국소 대기압과 이제 게이지 압력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250kPa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유체역학과도 이제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심심찮게 이제 연력학에서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뭐 한번 보겠습니다. 상온에서 수은지 높이가 730mm이다. 그랬을 때 기압은 이 730mm일 때 이건 기압은 몇 킬로파스칼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 수은의 밀도는 13534 kg per 세제곱미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라는 거는 뭐 유척학에서 배우겠지만은 그 비중에다가 이제 높이를 곱하면 이제 압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은 그 어떤 밀도 곱하기 이제 중력 가속도 G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 P는 rho g H라고 나타낼 수 있고, 실제로 이거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압력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수은의 밀도 나와 있고 중력 가속도는 저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은지의 높이는 730이니까 이걸 미터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9682 파스칼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그 수은주가 730mm일 때는 기압이 대략 96.8 kPa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1기압이 762 수은주 높이로 이제 760mm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대략 뭐 한 97.32 kPa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한 0.5kPa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실제 정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뭐 그랬을 때 이제 뭐 찍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서 이제 풀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27kPa의 압력은 수은주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압력은 그 감마 H라고 했고 이거는 로지 H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수은주 밀도,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 그다음에 높이를 모르니까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이것이 27,000파스칼입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높이는 0.203m이고 수은주 높이로 다시 나타내보면 203mm가 나옵니다. 다음은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섭씨 온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섭씨 온도를 이용하고 있죠. 섭씨 온도라는 것은 물의 어는 점을 보통 어는 점 빙점을 이제 0도씨로 하고 물의 끓는 점을 이제 100도씨로 했을 때 이것을 이제 100등분을 한 것을 이제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32화씨, 그 다음에 끓는 점을 212화씨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180등분 한 것을 화씨 온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이게 우리가 이제 최대로 낮출 수 있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273.15도씨를 그 0도씨로 하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씨 온도는 이제 빙점이 32화씨, 그 다음에 끓는 점이 212화씨겠죠. 그리고 뭐 어떤 임의의 온도가 있을 때 이 온도를 그 다음에 그 TF라고 저희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그 섭씨도 이제 어는 점이 이제 0도씨, 그 이제 이게 32화씨랑 똑같겠죠. 그다음 끓는 점은 이제 100도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동일한 선상에 이걸 그었을 때 이 지점을 이제 섭씨 온도인 T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씨 온도와 이 섭씨 온도가 이렇게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화씨 온도 TF는 그 212와 32를 이제 그 180 등분한 것 분에 그다음에 이 섭씨 온도 아니 화씨 온도에서 32도를 뺀 이 위치가 이제 TF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그 섭씨 온도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이것이 이제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모를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뜬금없이 왜 이거를 뭐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였고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박스는 실제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될 부분은 아니고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유도를 해서 한 번씩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화씨 온도가 이제 86 화씨일 때 이걸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 있는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고 섭씨 온도를 정리를 하면 이제 30도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NCS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인터넷을 한번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올해 이제 모 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유형의 이제 NCS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상식적인 선에서도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는 G, C, 델타 T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G는 이제 그 무게를 나타내고 그 C는 이제 비열을 나타내는데, 비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1kg의 어떤 물질을 1도씨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그 비열이라 하고, 여기 델타 T는 이제 그 온도 차이를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 열량, 그 다음에 평균 비열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평균 비열은 그 이제 비열이 그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렇게 변할 때 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열은 그 온도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테그랄 뭐 1에서 2까지 어떻게 변할 때 C 델타 T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그 평균 비열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면 CM은 델타 T분의 그 인테그럴 C dT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뭐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굳이 뭐 몰라도 연력학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필요한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해 놓은 거는 일단 뭐 시중에 파는 책들 중에서 뭐 이런 공식들이 나와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 단열된 용기 안에 25도씨 물이 0.8 세제곱미터가 들어가 있고, 이 용기 안에 100도씨 50kg의 쇠구슬을 넣었을 때, 쇠덩이를 넣었을 때 그 최종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 단열 용기라고 했으니까 또 외부와의 열교환은 일단 발생이 되지 않고요. 최종 온도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최종 온도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이 흡수한 열량은 B열 곱하기 X 마이너스 그 처음 온도 이제 마이너스 25를 하면 되고, 물은 0.8 세제곱미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무게로 환산을 하면은 800kg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쇳덩어리가 이제 빼앗긴 열량은 그 비열이 0.45이고, 그 다음에 온도는 이제 온도차는 100도씨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게는 50kg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최종 온도는 25.5도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00W의 전열기로 4kg의 물을 20에서 90도로 이제 가열했을 때 몇 분이 소요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네요. 뭐 그러면 일단 그 20도에서 90도로 바뀌었으니 필요한 열량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Q는 GC 델타 T가 되고, 그, 물의 무게는 4kg, 비열은 이제 4180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온도 차이는 70도니까 70을 하게 되면은 90도로 이제 가열하는데 총 필요한 열량은 1.17 곱하기 10의 6승 줄만큼의 이제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500W라고 했으니까 500W를 이렇게 단위를 바꿔보면은 줄 퍼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열기는 초당 그 500줄의 어떤 그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전열기니까, 필요한 열량을 5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필요한 거는 2340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4kg의 물을 그 70도만큼 이제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그 시간은 39분이 걸리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뭐 천재연 폭포에서 이제 55m 이제 물이 폭포수가 낙하했을 때 뭐 수면에서의 온도 상승은 얼마가 일어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에너지, 그 물이 이제 55m에서 떨어질 때 그 위치 에너지는 결국은 이제 폭포수가 흡수한 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mgH고, 그 다음에 폭포수가 흡수한 열량은 mc 델타 t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온도차 델타 t는 c분의gh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비열이 나와 있고,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높이 55m 이렇게 하게 되면은 0.13K의
온도 상승이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하고 공기가 이제 5kg이 0도씨에서 100도씨로 가열이 되는데 비열이 이제 T에 관련된 함수이고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서 살펴봤던 그 평균 비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P 대신 이제 이 값을 넣고 이렇게 적분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평균 비열은 1.01395kJ/kg K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평균 열량 QM은 GCM 델타 T가 되겠죠. 그래서 무게 5kg, 평균 비열, 그 다음에 온도차, 100도씨죠. 델타 T가 100을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평균 비열 QM은 506.975kJ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략 507kJ이 되겠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델타 Q는 dH-VdP라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 dP는 0이 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열량은 엔탈피와 같은데 엔탈피는 정합비열과 온도만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합비열, CP는 이제 정합비열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정합비열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Q는 인테그랄 CP dt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여기 대입해서 이제 식을 정리해서 풀면은 열량 Q는 여기 이렇게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좀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연력학 제0법칙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연력학 제0법칙은 열적 평형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Q equal GC 델타 T라는 내용이 여기 이제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고온의 물질이 있고 저온의 물질이 있으면 서로 이제 열량이 이렇게 서로 이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고 제3의 온도에서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연력학 제0법칙에 대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결국은 열적 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일부 책에서 보면 연력학 제0법칙은 온도 측정과 관련된 법칙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부분도 있고 온도계의 원리를 제공하는 법칙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영법칙은 우리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정리한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법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연력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엔탈피는 정함수이다. 엔탈피는 정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엔트로피는 정함수이고 뒤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엔트로피는 정함수이고 시스템 내에서 열 평형 상태라는 것은 여기 열적 평형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압력이 아닌 온도이고 빛의 적은 강도성 상태량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제 풀어봤던 문제들과 유사한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이 4kg인 단열 강제 용기 속에 25도씨 물 18리터가 들어있고 이 속에 200도씨 물체 8kg을 넣었을 때 열평형이 30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비열은 얼마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렇게 되면 먼저 물이 흡수한 열량과 단열 강제 용기가 흡수한 열량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합을 계산을 해보면은 386kJ 정도가 나옵니다. 또한 이 물체가 빼앗긴 열량도 있을 텐데 이 물체의 비열을 모르니까 우리는 C라고 놓고 온도 차이는 170도입니다. 170도 그 다음에 질량 8kg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물체가 빼앗긴 열량은 결국 물과 단열 용기가 흡수한 열량 약 386kJ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 물체의 비열 C는 대략 0.184kJ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은 열 효율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은 아시겠지만 들어간 것 분의 나간 것, 다시 말해서 인풋 분의 아웃풋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내는 것이 효율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책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뭐 이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출력이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발생되는 아웃풋이 결국은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열량, 소비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당연히 휘발유를 이용해서 차가 갑니다. 그랬을 때 휘발유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을 저위 발열량이라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료 소비량은 당연히 이제 열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휘발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인풋이라는 거는 뭐 휘발유를 자동차가 가기 위한 연료와 그 연료를 떼었을 때 이제 발생되는 그 열량의 곱을 인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용어 자체는 조금 생소하고 뭐 어렵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당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되고 있고, 이 물을 통해서 이제 수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물의 엔탈피는 830kJ, 수증기의 엔탈피는 3230kJ, 그 다음에 그 석탄의 발열량은 이렇게 되고 시간당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인풋을 먼저 보게 되면은 석탄이 34,000kg이 들어가고 발열량이 32,000kJ이니까 이것을 곱하게 되면 이게 인풋이 되는 거고, 1000 곱하기 10의 6승 kJ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은 엔탈피의 증가량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흡수하는 열량은 3230-830kJ만큼의 열량을 흡수를 하게 되고, 이때 그 데워야 되는 물의 양이 38만 kg입니다. 따라서 그 물이 이제 수증기로 바뀌면서 흡수하는 열량은 결국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제가 효율은 인풋분의 아웃풋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계산하면은 약 83.8%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매시간 20kg의 연료를 소비해서 74kW의 동력을 생산한다. 이 기간의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동력을 생산하는 게 출력이 결국 74kW란 얘기고, 시간당 20kg 연료를 투입을 해서 그 연료가 발생하는 열량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풋은 발열량과 연료 소비량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력은 74kW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kW는 kJ/s가 되고,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간당 20kg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6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약 30.64%의 효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출력이 1000kW이고 연료 소비량이 5000kg/h고 발열량 이렇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공식 자체를 외워서 풀려고 하면은 좀 문제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동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력 파워는 시간분의 일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보통 1은 힘 곱하기 이제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t분의 fs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근데 t분의 이제 시간분의 이동 거리는 속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 곱하기 속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줄 퍼 세크가 되는데 1줄 퍼 세크가 1W를 나타냅니다.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유량이 10kg/s, 그 다음에 수증기의 엔탈피가 800kJ/kg 감소할 때 출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출력 킬로와트는 결국 파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질량유량 곱하기 수증기가 제공한 엔탈피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동력의 단위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10kg/s 곱하기 800kJ/kg 해서 이렇게 kg이 삭제가 되고 결국은 8000kJ/s인데 여기 제가 정리한 것처럼 1kW는 1000J/s이고 이거는 1kJ/s입니다. 따라서 결국 출력은 8000kW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33W의 전등을 매일 7시간 한 달 동안 사용했을 때 몇 킬로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4.33W는 14.33J/s입니다. 따라서 14.33J/s 곱하기 7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7 곱하기 36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하루 사용한 에너지가 되고 여기에다 30을 곱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사용한 에너지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약 1830kJ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실내외로 이제 열 전달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 열 전달량은 몇 와트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 대류 열 전달 계수는 50W per 제곱미터 곱하기 K이고 유리창의 표면 온도는 25도씨, 외기 온도는 10도씨, 유리창의 단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상식선에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이제 열 전달 계수의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 차이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유리창의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와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열 전달량은 약 1500W 정도가 됩니다. 이 문제는 좀 문제가 독특해서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400K의 물 1kg이 초당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300K의 물 0.5kg이 초당 이렇게 정상 과정으로 이제 혼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초당 300kJ의 열 손실이 있을 때 출구에서 물의 온도는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그 400K의 물 1kg과 350K 물 0.5kg이 초당 흐르는데 이게 혼합 후의 온도를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혼합 후에 이제 물의 온도를 알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출구 온도는 383.33K가 됩니다. 그리고 혼합된 물은 1.5kg인데 300kJ의 초당 열 손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떨어지는 온도를 한번 구해보면은 델타 T는 GC분의 Q가 됩니다. 따라서 1.5kg 곱하기 비열 4.18분의 열 손실 300kJ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계산해보면은 47.85K의 온도 강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출구 온도는 여기 정리한 것처럼 383.33에서 47.85를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구 온도는 335.5K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실제로 열전달 관련된 문제인데요. 열전달량 Q는 이런 형태의 어떤 관계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K는 열 전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A는 단위 면적, X는 그 물체의 두께, 그 다음에 델타 T는 온도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는 열을 방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여기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속고면에 이제 온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온도는 약 125.3도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방송을 마치고 다음 방송도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